밤을 새워 보성에 내려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있다. 그곳을 보면 사람들은 보성 구경의 절반은 했다고들 한다. 바로 녹차밭. 이곳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보성을 여행하는 보람을 느낀다. 몇 번을 봐도 실증나지 않고 두고두고 그리워하게 되는 남도 보성의 봄이 무르익었다. 이즈음 주말 이른 아침이면 보성 녹차밭은 사진 찍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해가 중천에 뜬 대낮보다는 햇살이 비스듬한 이른 아침에야만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 자연 그 지형지물 생긴 대로 이 선이 아주 아름답고요. 그다음에 아침마다 올 때마다 그 새로운 그 빛의 그런 고운 감을 갖다가 느끼고 그렇게 생동감을 느끼고 기분이 아주 좋아서 자주 옵니다. 녹차를 그리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차밭에서만큼은 편안함을 느낀다. 그것은 주위를 감싸는 산과 조화를 이루는 차밭의 부드러운 곡선미 때문이 아닐까. 지난 겨울에 모진 추위를 이겨낸 어리고 연한 이파리가 만들어내는 푸르름. 부족함 없는 이 푸르름 또한 편안함의 이유일 것이다. 찻잎을 따는 시기는 보통 4월 하순 그리고 5, 6월이다. 그중 4월 고구절 전후에 딴 차를 우전차라 하여 최상품으로 친다. 차밭이 유독 보성에 많은 이유는 차나무가 자라는 데 적합한 토질과 기후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다. 연평균 1,400mm 이상인 강우량과 배수가 잘 되는 토질은 차밭을 가꿀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된다. 게다가 바다가 가까워 새벽이면 끼는 안개 또한 맛 좋은 차를 만드는 데 1등 공신이다. 바닷바람에 밀려오는 안개는 찻잎에 촉촉한 수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자, 이게 온도가 지금 한 230도 정도 이상 되거든요. 이 김이 밖으로 많이 나가버리면 수분이 말라버리거든요. 따낸 찻잎은 뜨거운 솥에서 바로 떡어줘야 한다. 찻잎이 공기와 접촉해 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성스럽게 비비고 떡기를 수차례 반복해 수분이 빠진 후에야 비로소 녹차로 탄생한다. 차밭을 감상한 관광객들이 직접 녹차를 만들어 보는 것도 이곳 보성의 중요한 관광 자원이다. 우리가 기계에서 건조하는 것보다는 현재 보성군은 관광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고 22개의 실습장을 만드는 등 녹차 체험 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승용차에 익숙한 외지 사람들은 보성에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잘 모른다. 보성에는 호남과 영남을 잇는 경전선이 지나간다. 명봉, 예당, 벌교역 등 무려 6개의 역이 보성군에 있다. 보성군 노동면의 명봉역. 지난 1930년에 세워진 명봉역은 소박하고 서정적인 모습으로 드라마 촬영지로도 많이 이용됐다. 2년 전부터 명봉역은 무인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길이 좋아지면서 작은 역들은 점차 이용객이 줄어드는데 명봉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기차 여행의 장점은 적당한 속도가 주는 느긋함과 여유로움이다. 느긋하게 아침을 드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명봉역을 출발한 지 10여 분 후 기차는 보성역에 도착했다. 이용객이 많이 줄었다지만 보성읍으로 출퇴근하거나 5일장을 가는 주민들에게 경전선은 여전히 소중한 교통수단이다. 역을 빠져나와 보성읍 5일장을 찾았다. 보성에서만 만들어진다는 유명한 용문석 돗자리를 혹시라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였다. 과연 용문석을 볼 수 있을까? 보성장은 날짜 끝이 2일, 7일에 열리는 이칠장이다. 등량만, 보성만 등 너른 바다와 갯벌을 접한 곳답게 해산물이 풍성한 편이다. 굳이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5일장은 그 자체로 훌륭한 볼거리다. 닭은 영문도 모른 채 상자에 갇혔지만 그래도 숨 쉴 구멍이라도 뚫어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 녀석, 오늘 아침 재엄이와 작별 인사라도 제대로 나눴을까? 다른 지역의 5일장도 마찬가지지만 장풍경이 정겨운 것은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 중에서도 뻥튀기야말로 추억거리로는 단연제일이다. 이 작은 무쇠통은 언제 봐도 신기하다. 한 대빵 남짓한 콩이나 쌀을 어떻게 몇 배나 넘는 부피로 쏟아낼 수 있는지 지금도 여전히 궁금할 따름이다. 결국 아쉽게도 용문석 돗자리는 볼 수 없었다. 용문석은 조선시대 궁중에만 진상될 정도로 최고급 돗자리다.
그러나 길이 2m의 용문석 하나를 짜는데 15,000번의 바디질이 필요할 정도로 손이 많이 가고 값도 워낙 비싸 이제는 근근히 명맥만 유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녹차의 고장답게 남도 고유의 방식으로 빚어내는 찻사발을 보게 된 것은 그나마 큰 다행이었다. 보송태생의 박노연 씨가 바로 그 주인공. 박 씨는 30년째 덤벙분청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덤벙분청은 남도 지방에 전해 내려온 찻사발, 즉 다완 제작 기법으로 이제껏 명맥만 유지해왔다. 그러던 것이 보송 녹차가 널리 알려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덤벙분청이라는 말이 좀 희한하다. 덤벙이라는 다소 촌스럽기까지 한 이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날그릇을 표면 장식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이 슬립 상태에서 걸쭉한 상태로 되어 있는 화장토에다가 이 날그릇을 덤벙 담궜다 꺼내서 하얗게 표면 장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우리 이쪽에 전라남도 지역에 보성을 비롯해서 고흥과 무안 지역에서 흥했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당히 저희도 지금 작업을 해보지만 좀 까다로운 방법이에요. 덤벙분청의 가장 큰 특징은 찻사발 표면의 독특한 자연미다. 구름이 피어오르는 듯한 기묘한 문양들이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그릇에 입히는 화장토나 유약이 스며들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덤벙분청만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점토가루를 풀어놓은 화장수에 덤벙 담근다 하여 이름 붙여진 덤벙분청. 정성스럽게 화장수를 입힌 그릇은 그늘에서 말린 후 유약을 바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 이제 그릇들의 어떤 문양이 나타날지는 30년 넘게 작업을 해온 박노연 씨 자신도 잘 모른다. 그날그날의 기후에 따른 불길의 변화가 그릇의 문양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공은 항상 초조하다. 항상 그럼 할 때마다 색상하고 무늬가 좀 달라집니까? 차이가 많죠. 네, 어떤 그날 기후에 따라서도 이 불의 성질이 틀려지고 또 나무에 따라서도 그리고 또 그날 불 때는 제 기분에 따라서도 제가 불길을 바라보는 그 색상을 그 느낌이 아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 뗄 때마다 아쉽고 또 반대로 항상 불 뗄 때마다 궁금하고 정말로 또 보고 싶기도 하고. 수일간 장작을 떼며 불질을 하는 동안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문양들. 어찌 보면 우연한 결과랄 수도 있는 이 색상과 문양이 바로 덤벙분청 찻사발을 감상하는 핵심이 된다. 보성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시간을 내 꼭 가보기를 권하고 싶은 곳들이 있다.
미령면과 복내면에 걸쳐 있는 길이 12km의 메타세콰이어 길이 그중 하나다. 길 양편의 도열에 드라이브에 운치를 더해주는 높이 15m의 메타세콰이어 나무들. 아마도 지금쯤은 푸른빛이 더해져 있을 것이다. 얼마나 예뻤으면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들었을까. 문덕면 대원사 벚꽃길도 빼놓을 수 없는 길이다. 꽃이 피면 피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이 봄에 꼭 한번 가볼 일이다. 보성에 왔으니 바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등량 많은 보성군 장흥군과 고흥반도 사이에 깊숙이 들어온 만이다. 주변에 오염물질을 쏟아내는 공단이나 대도시가 없어 남해안에서는 으뜸으로 치는 청정해역이다. 게다가 수심이 얕아 바다 생물의 산란장으로는 최적이다. 바다는 바다대로 건강하고 갯벌은 갯벌대로 살아있는 곳이 바로 보성이다. 특히 벌교의 여자만 갯벌은 국제 람사르 협약 보전 습지로 등록될 정도로 찰진 갯벌이다. 여기에는 짱뚱어탕 등 이 지역 토속 음식의 재료가 되는 온갖 뻘밭 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바로 벌교 명물 꼬막이다. 보성 바다에서의 석양은 좀 독특하다. 해가 바다로 떨어지지 않고 이곳까지 밀고 내려온 호남 정맥의 산 위로 넘어가는 것이다. 해가 지면 산은 본래의 색이 없어지면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그것은 하늘과 산의 어두움의 차이로 더욱 선명해지는 능선, 즉 선의 아름다움이다. 내친 김에 경전선 열차를 타고 벌교로 가기로 했다. 자동차를 세워두고 굳이 기차를 택한 것은 어쩌면 여행자의 사치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차만큼 여행의 운치를 살려주는 것이 또 있을까? 타고 내리는 역마다 마주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누굴까? 무슨 일로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 나른한 졸음까지 불러오는 규칙적인 덜커덩 소리까지 모든 것이 자동차 여행과는 사뭇 다른 즐거움이다. 그러나 차창 밖으로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남도의 봄이야말로 열차 여행의 진수가 아닐까. 보성역을 떠난 열차는 세계역을 지나 벌교에 도착했다. 역에서 내려 큰 길 오른쪽으로 들어서면 가장 벌교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해산물 가게들이다. 맛, 바지락, 키조개, 새조개 등 세상의 어패류는 다 모인 것 같아 그 가지수를 셀 수 없을 정도다. 바구니 하나만 주세요. 바구니.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그 중에서 단연 으뜸은 바로 꼬막이다. 벌교의 대포리 장암리 갯벌에서 고된 작업 끝에 거둬들인 꼬막은 이제는 너무 유명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벌교의 명물이요 벌교의 자부심이다. 하지만 꼬막만으로 벌교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벌교는 예로부터 화순, 순천, 고흥 등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풍부한 농산물과 해산물의 집산지였다. 사람과 물자가 몰리면서 주목패도 자연스레 생기고 그래서 벌교에 가면 주목자랑하지 말라는 말도 생겨났다. 이런 벌교를 일제가 수탈기지로 삼은 것은 당연한 일. 그래서 이곳에선 일본풍 건물을 아직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더러 흔적들이 옛날 일제 강점기 때 흔적들이 남아 있는 곳이 많습니다. 벌교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 김옥자 씨가 제작진을 안내했다. 가장 번화했던 번정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옛날 그 번화했던 그 건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지금도 남아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은 금융조합이라는 그 글씨가 어묵하게 보이시죠? 금융조합. 예. 이 금융조합 같은 경우에는 1919년에 그때 당시에는 금융조합으로 쓰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농민상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주변도 보면은 그때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다 남아 있습니다. 아, 여기가 좀 그런 느낌이네요. 예, 그런 느낌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죠.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되었지만 벌교의 순환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끔찍했던 벌교의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다. 해방 후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기에 극심한 좌우 이념 대립과 사륙이 이곳 벌교에서 벌어졌다. 1948년 여순 사건부터 빨치산 토벌이 끝나던 1953년까지 벌교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소설 태백산맥이다. 작가 조정래는 이 시기 우리 민족의 아픔을 200자 원고지 16,500장에 담아냈다. 벌교가 소설 태백산맥의 실제 무대인 만큼 소설 속 배경도 벌교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다.
소설 첫 장면에 등장하는 현부잣집. 조직의 밀명을 받은 술도가의 아들 정하섭이 은신처로 사용하면서 무당 소하와 애틋한 사랑을 나눴던 것이다. 보물제 304호 벌교 홍교. 벌교 포구를 가로지르는 다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다리다. 이곳 역시 소설 속 인물 김범우가 자주 등장하던 곳이다. 실제로도 여순 사건 당시 좌익과 우익 서로 간의 직결 처형을 이곳에서 자행했다. 소설에서 염상구를 가장 인상적으로 부각시킨 곳이 바로 이 철교다. 염상구는 장터거리 깡패 왕초와 여기서 결투를 벌였다. 둘이 철교 가운데 서서 기차가 가까이 올 때까지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겨루는 결투였다. 여기서 지는 자는 벌교 바닥을 영원히 뜨기로 했다. 계절의 오고 감은 단 한 번도 어긋남과 속임이 없다. 단지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만이 서로 믿지 못하고 다툴 뿐이다. 일주일간의 여정으로 담아본 보성의 봄. 그 푸르름에는 단순한 생명력 이상의 각별함이 있었다. 이 봄이 가기 전 남도 보성의 초록빛을 한번 느껴볼 일이다.